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1단원 심화학습을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첨부 파일을 인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쪽 16문제로 조금 긴 호흡으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멈추고 형성평가지를 푼 후에 다시 만납시다. 네, 자, 다 풀었나요? 예, 아직 중세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죠. 사실 이론은 여러 시간 설명했으니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 시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시간을 내서 6단원 복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복습하면 될까요? 예, 중세국어의 특징은 너무 많고 또 어휘에 따라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한 중세국어를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당시 국어의 모습을 스스로가 분석하고 스스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중세국어는 훈민정음 서문, 수학원의 용비어천가, 이장 이렇게 있었죠. 이 작품들은 15세기, 16세기 중세국어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서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 작품들을 외우다시피 해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사실 등교 수업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면 선생님은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이제 외우게 하고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시간 다 공부할 수 있게끔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따 저녁에 꼭 이 세 작품을 복습하고 외워보세요. 나중에 등교 개학 후에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읽기도 불편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내용을 말해볼까요? 어디 훈민정음 서문부터 한번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보면 처음에 처음부터 이 어떻게 읽어요?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나요? 아니죠? 이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설명했었죠? 이 글자 보면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이라는 얘기는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요. 한자음을 표기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한자음을 표기할 때 초성, 중성, 종성으로 표기를 해라. 그리고 중국 원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 조금 확대시켜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새예요. 그리고 종만 이게 옛 이응이죠. 그리고 어도 그래요. 어도 예, 음가 없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즉 이게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요. 그런데 초성과 중성으로만 되어 있어도 종성을 표기해라. 이때 표기할 때 음가 없는 이응을 지금은 이제 이게 이응이지만 얘는 음가 없는 이응으로 표기하고 음가가 있는 이응은 이렇게 옛 이응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읽으려면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뜻을 좀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자, 나란말 쌈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자주정신이 나와 있죠. 우리말과 한자는 다르다라는 자주정신이 들어있고요. 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그랬어요. 자,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자, 여기 애민정신이 들어가 있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함을 가엾게 여겨서 자,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창조정신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사람마다 하여 수비니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나라민이라. 자,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나름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많이 사용해라 라는 실용정신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훈민정음 서문에는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가 들어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학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학원회 같은 경우는 소학을 한글로 바꿔놓은 거죠. 소학이라는 책은 이제 옛날에 유교에서요, 사서오경 공부하잖아요. 사서오경 공부하기 전에 소학부터 배웁니다. 이제 사서 중에 대학이 있는데 대학을 공부하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소학부터 배우는데 이제 예의범절이나 이렇게 효에 관해서 가르쳐 놓은 글이죠. 중국에서도 이렇게 예의를 가리킬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입니다. 여기에도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효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 공제 증자 다려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한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어 상하오디 아니함이 효도의 비로소미요. 자,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롯함이요. 라고 해서 효도의 시작은 부모님께서 주신 내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로움을 후세에 베펐어 부모랄 현력해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자,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퍼지게 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효도의 시작만 하면 안 됩니다. 효도의 마침. 자, 내 이름을 후세에 알리게 하는 거. 입신양명하는 거죠.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게 효도의 마침이니라 라고 해서 요 소학원의 요 편에는 효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 용비어청 가볼까요? 자, 용비어청가는 여기 2장이 나와 있는데 자, 보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요코 여름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불이 깊은 남간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꽃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다니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불이 깊은 남가는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뜻하겠죠.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막 흔드는 거니까 시련, 고난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아무리 시련,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꽃과 열매를 많이 맺어요. 문화를 많이 맺어서 번성할 수 있고 자,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발아래 가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강물이죠. 강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셈이 깊은 물은 마찬가지 아주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뭄에 안이 그친대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가뭄도 실현 고난이겠죠. 실현 고난이 있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강물을 이루고 바다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무궁하게 발전할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한 후에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업한 설명처럼 각 단어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스스로 설명할 줄 알면 이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아마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혹시 잘 모르겠으면 지난주에 공부한 그 EBS 설명 부분을 한번 찾아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 설명만 들은 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이것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용을 그렇게 알아보길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심화학습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 중세국어의 특징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만 좀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서 또 조금 골라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아레아라는 모음이 있었죠. 예, 아레아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소실된 순서가 설명이 되지 않아서 중세국어에 있었던 아레아의 소실 순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아레아는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먼저 16세기경에 첫 번째로 그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레아가 의로 변합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하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음절의 아레아는 그대로 쓰이고요. 두 번째 음절에서 의로 변했다고요. 자, 그러다가 한 100년 후쯤에 이제 첫째 음절도 이번에는 얘는 아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음절이 아로 변했죠. 자, 여기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음운으로서의 아레아는 18세기에 거의 소실이 됩니다. 음운으로서의 아레아라는 얘기는 발음을 말해요. 발음. 원래 아레아의 발음은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하고 오의 중간으로 우리는 그냥 지금 발음이 소실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아로 발음하고 있지만 아하고 오의 정도로 그렇게 발음을 했는데 이게 이제 16세기, 17세기에 거쳐서 18세기에는 완전히 이제 소실돼서 발음이 없어졌고요. 그런데 문자로서의 아레아, 그러니까 즉 책에는 아레아를 계속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래까지 쓰이다가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게 1933년에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도 아니죠. 요때쯤부터 이제 책에서도 아레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레아를 얘기할 때 이제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여러분이 이제 순서가 둘째 음절부터 소실됐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마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은 마을 이런 단어인데 자, 마잘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는 어떻게 변천을 했을 것이냐라고 여러분이 한번 짐작을 해서 써볼까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자, 사실 여러분들 이 아레아만 보면 두 번째 음절부터 소실됐다고 하니까 두 번째 음절을 이렇게 넣고 싶겠죠. 아레아를 을로 넣고 싶겠죠. 자,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요게 반치음 있잖아요. 요 반치음이 먼저 사라집니다. 이 아레아보다. 그래서 요렇게 마알 요렇게 됐다가 마을 이렇게 두 번째 음절. 그리고 마을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이 반치음 우리 지금 반치음을 포함한 중세국어에서는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진 의문을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린 히읗 있고 또 뭐 있죠? 그렇죠. 반치음 있고 옛 이응 있고 아래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요게 세종대왕이 아까 28자를 맹가노니 그랬죠? 예, 그렇게 28자에 들어가 있는데 소실된 음운 이렇게 4가지거든요. 요거 왜 이렇게 붙여놨냐면 요 순서로 지금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여린 히읗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과 옛 이응이 16세기 말경에 사라지는 흔적을 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아래 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옛날에 이것도 외웠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외웠었어요. 이렇게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뭐 씨만 남았다. 뭐 이렇게 네, 말도 안 되게 아무튼 이렇게 외웠었는데 순서는 이렇게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하는 친구 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순경음 비읍도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순경음 비읍도 물론 사라졌죠. 근데 여기 왜 안 넣냐면 조금 전에 아까 28자를 맹가노니에서 28자 세종대왕이 처음에 훈민정음 초성체계에 넣으라고 했던 그 자음과 뭐 이렇게 자음과 모음들 있죠? 예. 거기 들어가 있는 28자에 순경음 비읍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비읍음과 이응 자음이 합쳐져서 만든 음이고요. 그 음가가 비읍하고 이응이 합쳐져서 순경음으로 유성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튼 그 28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경음 비읍이라는 음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음운의 소시 순서 얘기해 줄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주어가 1인칭일 때 선어말 어미 오와 우가 사용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쓰지 않죠. 아예 그냥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훈민정음 서문에도 나오죠. 내 일을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할 때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만들다 이런 뜻의 선어말 어미 오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그리고 네, 자, 세 번째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또 중세국어에는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객체 높임법, 여러분 머리 아프겠는데요? 자, 객체 높임법이 뭐예요? 자, 이거 우리 배웠는데 그쵸. 현대 국어에도 있죠. 현대 국어에서도 얘기해보면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죠. 서술의 객체를 높여요. 여기서 객체는 그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 영수는 할머니께 책을 주었다. 이렇게 안 하죠. 예, 책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적지는 않을게요. 문장을. 여러분이 그냥 적어보세요. 자, 영수는 할머니께 책을 드렸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객체 높임이 객체가 여기선 부사어인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드렸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객체 높임법이 현대 국어에선 실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삽, 잡, 잡 뭐 이런 식으로 선어말 어미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머니를 돕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자,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를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삽을 썼다는 거예요. 어느 때 삽을 썼냐면 어간의 발음이 기역이나 비읍이나 시옷이나 히읗일 때, 그러니까 돕의 비읍 받침이죠. 돕에 삽을 써주는 거죠. 자, 얘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써지나요? 여러분 한번 옆에다 써보세요. 그렇죠. 돕, 삽, 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앞에가 이제 디귿으로 끝나면 지금 묻다. 자, 할머니께 묻다. 이렇게 썼는데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썼다고요? 그렇지. 디귿으로 끝났으니 잡을 써줬다고요. 삽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써보세요. 묻, 잡, 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안 써지네요. 고 여러분이 써주세요. 옆에다가. 이거 왜 안 써지지? 고. 여기 넘어가서 안 써지나 보다. 그러면 묻, 잡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모음으로 끝나거나 앞에가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로 끝날 경우는 그쵸? 자, 보다도 있죠. 할머니를 보다. 현대국어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그렇지. 보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할머니를 보고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할머니를 보잡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아니다. 다시 여기다 쓸게요. 반치음 사용한 보잡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 게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여기 모음으로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아나 뭐 어나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게 되면 그 삽, 잡, 밥 뒤에 이렇게 순경은 비읍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써보세요. 이렇게 삽, 잡, 잡 이렇게 으로 써줬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중세의 책을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벼슬 높은 신하가 임금을 돕다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벼슬 높은 신하가 임금을 도와요. 자, 이 문장에서 임금을 이라는 목적어. 근데 임금님은 높여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객체, 임금님을 지금 높이는 거예요. 벼슬 높은 신하가 임금님을 도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임금님을 높이려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앞엔 비읍으로 끝났거든. 비읍으로 끝났고요. 이럴 경우 순경은 비읍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렇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뒤에 아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어적기가 되면서 돕, 사, 봐 이렇게 된 거죠. 복잡한가요? 자, 여기는 그래서 들어갈 말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어적기가 되면 돕사바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오게 되면 모의고사에도 이 설명이 나와요. 설명을 이해하느냐 이걸 묻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9월 고3 모의고사에도 나왔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두 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문형 어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대국어와 다른 점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 존칭을 나타내는 혹격조사 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용비어천가를 보면 닝금아 아라쇼셔 이거 임금님이시여 아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금을 부를 때 임금도 높여야 되죠. 그래서 존칭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냥 높이지 않을 때는 아라고 쓰면 되는데 높여주려고 임금하
라는 혹격조사를 썼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의문형의 경우 우린 지금은 뭐뭐 했니? 라고 묻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의 경우. 설명 의문문은 설명이 필요한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좀 볼까요? 한자로 써 있긴 하지만 자, 이거 읽어보면 고원이란 말이에요. 고원은 이제 어떠한가? 라고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봐봐, 고원이라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이제 어떠니? 상태가 어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어떠니? 라고 했을 때 상태가 지금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길게 설명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고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부,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가부를 묻는 판정 의문문의 경우는 가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경이라는 여기도 마찬가지. 서경은 평양을 말하죠. 서경이라는 그 장소는 편안한가 못한가? 이거는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거거든. 서경은 편안한가? 이렇게 물으면 예, 편안합니다. 아니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가로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인 경우는 다로 끝난다고요. 자, 그래서 너 어찌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너라는 2인칭이 들어갔으니까 아느냐라고 물을 때 안다라고 다로 끝나면서 물었다고요. 자, 이것도 설명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와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었구나, 썼구나, 글자를 썼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네, 앞에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다음은 간단하게 심화학 숙제 답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나왔군요. 자, 답을 좀 맞춰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4번이죠. 네,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 왕이 은혜를 베풀다. 백성을 불쌍하게 여겼는데 그 불쌍히 여긴 이유는 네, 애민정신 설명하려고 이걸 좀 부자연스럽게 바꿔놓은 거죠.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그것이 이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글자를 만들었다 라는 거지. 뭐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라고 다짜고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다 소학 언어인데요. 소학 언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3번입니다. 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자, 다음 3번. 3번은 그쵸, 5번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 달 안은 이어적기 아니고 끊어적기 표기가 적용되어 있죠. 자, 다음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설명들 모음조와 어두장군, 의문의 소실 다 설명됐고요. 여기도 4번이죠. 왜냐하면 말싸미 같은 경우는 이어적기 맞는데 모미미와 같은 경우는 끊어적기죠. 자, 다음 5번. 자, 5번은 언어의 특성을 묻고 있는데 언어의 특성 지금 5가지를 설명한 것 맞습니다. 지금 자의성은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호로 이루어졌다. 기호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약속이다. 사회성. 네 번째 언어는 변한다. 역사성. 마지막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규칙성. 이렇게 5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국어와 지금 의미, 문법, 말소리
이런 것들이 변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6번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습니다. 자, 요것도 설명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나시기에 끊어졌기 표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반복했지만 이어적기가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7번도 마찬가지. 현대 국어가 끊어적기라면 중세 국어는 이어적기다 라고 해서 이어적기를 모아보면 2번이 이어적기가 되어 있죠. 자, 8번 봅시다. 자, 8번은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를 나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학습활동에 나와 있었죠? 학습활동 설명을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설명 길게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많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하다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행동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하다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많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하다고,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이 단어다라고 해서 1번 표시하면 됩니다. 자, 다음 9번 볼까요? 9번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했는데 9번 같은 경우 4번 설명이 잘못됐죠. 수메와 서처럼 실제로 발음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 설명 계속했지만 아마 이때는 이 어두자운군이 발음이 됐을 것이다. 지금은 된소리로 변했지만 현대 국어에 와서는 된소리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됐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10번. 10번은 지금 기억은 가람이죠. 기억은 가람이라 가람은 강이죠. 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죠. 여기 그냥 쓸게요. 좀 이따 지워줄게요. 자, 니은은 어린이란 단어였고요. 어린도, 어린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어리다로 뜻이 가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이동된 거죠. 디귿은 얼굴이었죠. 얼굴은 의미가 축소됐죠.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5번이네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11번 보면 이 글을 참고하여 현대국어의 특징을 추론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사실 1, 2, 3, 4번은 다 맞는 말이죠. 1, 2, 3, 4번 다 맞고요. 이제 답이 지금 잘못된 게 5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5번은 설명이 지금 굉장히 모호합니다. 보면 현대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시옷과 디귿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7개의 자음만이 받침으로 오겠군. 받침으로 발음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면 받침으로 발음되고 있다. 받침으로 표기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중세 국어는 표기를 팔종성법으로 했잖아요. 네, 설명이 좀 복잡한가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왜 우리 지금 중세국어, 특히 훈민정음 서문이나 소학원해를 보면 팔종성법이 사용되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침 표기할 때. 근데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받침, 즉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성, 부용, 초성, 이 한자로 종성을
다시 쓸 용, 다시 써라. 초성을 다시 써도 된다. 다시 써라. 라고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중세국어에서는 팔종성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가 설명이 된 받침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개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중세에는 디귿과 시옷이 발음도 구분되고 그래서 표기도 그렇게 썼나 봐 라고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다른 데는 다 팔종성법이 사용되었는데 용비어천가를 봤더니 곧이라는 꽃인데 얘는 팔종성법에 들어있지 않은 지읒이라는 다른 자음을 사용해서 요게 좀 그렇게 팔종성법으로 안 적었네 라고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세종대왕이 쓰라고 했던 종성부용 조성을 썼던 단어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대는 어때요? 그치? 지금은 다시 종성부용 초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세종대왕이 처음에 창제하실 때 받침은 종성부용 초성을 써라 라고 표기법에서 얘기해 주셨던 종성부용 초성의 표기법을 지금 쓰고 있어서 우리 지금 꽃이라고 쓰잖아요. 예, 이렇게 팔종성법으로 안 쓰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는 종성부용 초성을 사용하고 있는 얘기고요. 이것을 알고 본다면 아무튼 여기 그 문제에서 표기법이 그랬는지 받침이 그랬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답은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12번을 좀 볼게요. 12번 보면 자, 이것도 우리 그 교과서에 나왔던 학습활동에 나왔었죠? 학습활동에서 답을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죠. 중세 때 이렇게 수수께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답을 얘기해주지 않은 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맞춰봐 라는 문제였는데 해석을 해보면 조금 알 것 같아요. 한번 볼래요? 보면 보기 1에 보면 맏형은 매우 해서 북치고 자, 뇌가 이게 산이죠. 자, 요 해석하면 맏형은 산 위에서 북을 치고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둘째 형은 오락가락하고 셋째 형은 자, 헤어고저 하고 이 헤어고저가 해치고자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넷째 형은 한데 모으고자 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수수께끼라 사실 답을 명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이제 중세 때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물건 중에 다듬이 돌 알아요? 여러분 왜 다듬이질한다 그래서 다듬이질한다 그러니까 다듬이 돌을 놓고 그 위에 방망이로 다듬이를 놓고 그 위에 방망이질을 했단 말이야. 방망이로 이렇게 천을 옷이나 이런 거를 펼 때 방망이를 두드려서 다듬이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인두는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다림질 다림이 있죠. 다림이 할 때 이렇게 불을 사용해서 다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인두를 사용해서 이제 또 옷감에 주름을 폈거든. 지금 그걸 연상하면서 찾아줘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맏형은 산 위에서 북을 친대요. 이거는 이제 다듬이돌을 산으로 비유를 해서 다듬이돌 위에서 방망이질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은 방망이를 말하고요. 그 다음 둘째 형은 오락가락하면서 이게 아까 다리미로 다림질하듯이요. 인두로 다림질하고 이런 뜻이라 이제 인두가 되고요. 셋째 형은 해치고자 하고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셋째 형이 해치고자 하는 건 잘라서 풀어헤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위가 잘라서 풀어헤치죠. 그래서 셋째 형은 가위를 뜻하고 넷째 형은 한데
모으고자 하느냐라고 해서 한데 모으고자 하는 건 바늘이 그렇죠. 어유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죠. 예, 현대를 살아가는 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찾기 힘든 예, 그런 그 수수께끼였고요. 그래서 답은 네, 2번입니다. 방망이, 다리미, 저기 가위, 바늘 이렇게. 자, 다음. 다음은 13번. 13번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설명을 보면 네, 발음을 중요시 여겼으니까 이어졌긴 했겠죠. 자, 다음 14번은 네, 자 이거는 뭐 의미 계속 나왔으니까 4번. 자, 다음 15번은 네,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4번. 다음 16번은 히읗중성 체언, 다 히읗중성 체언인데요. 네, 히읗중성 체언들의 설명이고, 그런데 이제 5번 설명에서 이렇게 될 경우는 네, 지금 조사와 만날 때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합쳐지죠. 그러면 5번 틀렸고요. 이거 표기 제대로 하려면 머리, 토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하겠죠. 네, 이렇게 심화학습지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예, 오늘 공부하느라고 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